그날 이후 저는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무언가를 직접 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시간이 더 끔찍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무언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고 그 느낌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현우입니다. 당시 36살이었고 아내와 결혼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는 유난히 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고 있었고 그 회사에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서로 피곤해서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둘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캠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어디 가서 하루 자고 오자. 저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지도를 보다가 덕유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둘이 무주 쪽으로 여행을 갔을 때 잠깐 들렀던 곳이기도 했고 산과 계곡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 금요일 저녁 저희는 텐트와 침낭, 간단한 취사 도구와 옷가지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덕유산 근처의 계곡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명한 관광지나 캠핑장 한가운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을 싫어했습니다. 조용한 데가 좋잖아. 그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이 가까워지고 휴대전화 신호가 조금씩 약해지는 것도 여행을 왔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자리를 잡기 위해 계곡 쪽으로 들어갔고 한참을 찾아보다가 작은 공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터 옆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아주 맑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돌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물소리가 워낙 커서 다른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라면을 끓였고 저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별것 아닌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맛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던 계곡이 밤이 되자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면 몇 미터 앞까지는 보였지만 그 너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이 검은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둡다.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산속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텐트 앞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자 아내가 먼저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계곡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거의 다 마셨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짧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우.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들렸습니다. 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계곡 건너편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산짐승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덕유산 같은 곳에는 야생동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휴대전화로 검색해볼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계곡 쪽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위도 나무도 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가 난 방향이 정확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울린 것 같기도 했고 물 건너편에서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왜? 밖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텐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소리? 저는 방금 들었던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우 하는 소리.
아내는 잠시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들리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까부터 몇 번 들렸어. 동물 아니야? 그런가 봐. 저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조금 전까지 편안했던 마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계곡 건너편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저쪽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계곡 상류 쪽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저기. 뭐가? 아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까 뭔가 움직인 것 같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나뭇가지겠지. 아내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텐트 밖에서 계속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기 직전 저는 이상한 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계곡물 소리는 계속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돌을 밟고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자갈이 눌리는 듯한 소리, 사각,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사각.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물소리, 그리고 또다시 사각.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텐트 바로 바깥쪽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우려다가 멈췄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바람 때문에 나뭇가지가 움직였을 수도 있고 작은 동물이 지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눈을 뜬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이번에는 한 번씩 멈추면서 소리가 텐트 주변을 돌아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텐트 바깥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은 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텐트도 없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응, 일어나 봐. 왜?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내가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은 텐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없어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였습니다. 텐트 바로 뒤쪽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웠던 것은 그 목소리가 너무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깥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린 방향은 텐트의 출입구 쪽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 텐트의 뒤쪽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뒤였습니다. 아내는 제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켜볼까도 생각했지만 밝은 화면이 오히려 바깥에 있는 무언가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것 같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제 옆에서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내가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 이번에는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현실적으로 변할 것 같았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거나 다른 캠핑객이 우리 텐트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이상했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이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말투도 특별히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쾌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리를 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할까? 저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한 칸 있었습니다. 전화는 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이번에는 텐트 앞쪽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텐트 천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텐트 천이 흔들린 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각, 사각. 누군가 발을 끌면서 텐트 주변을 걷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물소리만 남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동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침이 되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텐트 밖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들은 이름은 분명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다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비슷했습니다. 숨을 약간 섞어서 부르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현우야. 두 번째로 들렸을 때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목소리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역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우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삶에 간섭했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크게 다퉜고 마지막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장례식장에서조차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침착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여름밤 덕유산 계곡의 텐트 안에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우야. 저는 그 순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밖에 있다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인간은 때때로 논리보다 기억에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퍼를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 잠깐만. 나가지 마. 혹시 사람이면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목소리, 아버님이 맞아도 나가면 안 돼.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깥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현우야. 그 뒤에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왜 안 나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이름을 부른 뒤 말을 길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고 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텐트 안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제야 이상함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저것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낸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답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밤을 버텼습니다. 그 이후로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동안 텐트 주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해가 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왜? 제가 묻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텐트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저는 지퍼를 조금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바라본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텐트 주변의 흙과 자갈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텐트 뒤쪽에서 시작해서 출입구 앞을 지나 계곡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발자국의 모양이었습니다. 등산화 자국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맨발처럼 보였습니다. 발가락 부분까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은 텐트 주변을 빙 둘러싼 뒤 계곡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멈췄습니다. 계곡 가장자리에서 발자국이 갑자기 끊겨 있었습니다. 물이 깊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얕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사람이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텐트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자는 아내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로 돌아가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왜? 아내가 계곡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사람 아니야? 저는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사이에 검은색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키가 큰 사람,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저는 손전등을 들고 비췄습니다. 빛이 나무 사이를 통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 저도 봤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저는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기판은 켜졌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응. 우리 그냥 여기서 조금 기다리자.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면 뭐가 달라져. 그때였습니다. 차량 뒤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우리 둘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트렁크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틀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진짜로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깊어지면 사람은 현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의 과거를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야생동물, 다른 사람, 착각, 피로, 어두운 산속에서 생기는 청각적 착시,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하지만 트렁크를 두드리던 소리가 멈춘 뒤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은 제가 준비했던 어떤 설명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소리, 어젯밤에 들었던 거랑 똑같아. 그 순간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곡을 빠져나오는 좁은 산길에서 저는 룸미러를 통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텐트가 있던 방향, 그곳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떠나는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덕유산 계곡에서 캠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일은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피곤했고 무엇보다 그날 있었던 일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이 정말 일어난 일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캠핑 장비를 현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라면 텐트부터 말리고 장비를 정리했겠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곡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산, 흐르는 물, 텐트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 그리고 아버지 목소리.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뒤척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는데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어?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뭘?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톡.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창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 중층이었습니다. 창문 밖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톡톡.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설마.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운 아파트 외벽과 멀리 보이는 다른 건물의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날 일을 최대한 현실적인 방식으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들었던 목소리, 발자국, 계곡 건너편에 사람처럼 보였던 것, 트렁크를 두드리던 소리, 그리고 집에서 들린 창문 두드리는 소리까지. 아내는 한참 듣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피곤했던 거 아닐까? 저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편했습니다. 산속에서는 소리가 이상하게 울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나 나뭇가지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거리감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자국 역시 다른 사람이 남긴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난 소리는 아파트 외벽이나 창틀에서 생긴 소리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캠핑 장비를 정리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접으려고 꺼내놓은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텐트 바닥에 작은 진흙 자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묻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자국이 텐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텐트 안쪽 바닥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자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발에서 묻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은 현관에 있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갈 때 신었던 슬리퍼와 신발에는 흙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캠핑 장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역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계곡이었고 등산객이나 캠핑객도 적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글을 찾으려고 할수록 평범한 정보만 나왔습니다. 물놀이주의, 집중호우 시 계곡 출입 금지, 야간 산행주의, 쓰레기 투기 금지, 그런 평범한 경고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봐! 아무것도 없잖아. 아내는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는 안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일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사에 나갔고 아내도 평소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조금씩 잊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순히 산속에서 겪은 이상한 경험이었다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왜 앉아?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캠핑을 갔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텐트와 계곡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사진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 끝, 나무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줄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대하자 사람의 형태처럼 보였습니다. 키가 큰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첫날 저녁. 왜 지금 봤어? 사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 저는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웃으려고 했습니다. 나무겠지.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근데 이 사진 찍을 때는 저쪽에 아무도 없었어. 저는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형체는 텐트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제 휴대전화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촬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 47분. 우리가 저녁을 먹고 텐트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내는 텐트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혼자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던 상황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찍은 거 맞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왜 찍었는지 기억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기, 계곡, 텐트, 하늘. 그런데 이 사진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검은 형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 계곡물 근처에 또 다른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은 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저를 바라보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봤던 그 사람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어쩌면 우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응, 나 사실 하나 더 숨긴 게 있어.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가 아버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 응, 나도 그 목소리를 들었어. 그건 알잖아. 아니.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듣기 전부터 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제가 잠들기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소리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든 줄 알았을 때 텐트 바깥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아내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결혼한 뒤에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의 가족들만 알고 있던 어린 시절의 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걸 왜 지금 말해? 아내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무서워하고 있는데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응. 그 목소리가 뭐라고 했는데 아내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집에 가자고. 아내는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우리에게 밖으로 나오라고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처음부터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아내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익숙하다. 저는 그때 그냥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는 그날 계곡을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익숙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정말? 응.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말했다. 그런데 어릴 때 비슷한 곳에 갔던 기억은 있어. 어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낡은 사진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저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어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산과 계곡이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 가족들과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계곡의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덕유산 아니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며칠 동안 애써 외면했던 모든 일이 다시 현실처럼 다가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계곡으로 다시 오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캠핑을 갔던 날보다 정확히 29회 전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사진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29회 전. 아내가 태어나기도 전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아내와 너무 달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그 아이의 표정을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가족 모두가 웃으라고 했을 텐데 어린 아내만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 아내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 그런데 왜 여기 왔던 거야? 나도 몰라. 아내는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계곡 옆에서 찍은 사진, 작은 돌다리 앞에서 찍은 사진, 나무 아래에서 가족들이 앉아있는 사진.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사진에서 어린 아내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딘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다른 사람들은 카메라를 보고 있었지만 아내만 계곡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에서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아내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여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검은색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계곡 건너편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제가 묻자 아내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 아버님이 아는 사람 아니야? 모르겠어.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첩 맨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내 아버지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이가 물가에 가려고 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또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들은 말을 믿지 말 것.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나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특별히 기억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여행을 갔던 그 시기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소리를 들으면 어릴 때부터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수영장이나 계곡에 가면 물가에 오래 있지 못했고 밤에 물소리가 들리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덕유산에 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그곳을 익숙하게 느꼈던 것, 밤에 들었다는 목소리, 그리고 집에 가자고 했다는 말. 모든 것이 조금씩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적인 설명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진 속 낯선 사람도 그냥 지나가던 등산객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적어놓은 문장도 당시 가족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덕유산 근처에 갔던 적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사진을 보여주자 아내는 사진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사진을 본 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저는 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는 다시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그랬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묻자 결국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5살이던 여름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덕유산 근처로 여행을 갔고 계곡 주변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낮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물놀이를 했고 부모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진 뒤부터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계속 계곡 쪽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전등을 들고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내가 또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를 부른다. 아내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날 밤 바로 짐을 정리해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워둔 곳까지 가는 동안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몇 분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를 찾았습니다. 결국 계곡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 안쪽에서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발은 맨발이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아버지는 그 장소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첩 뒤에 경고를 적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계곡으로 다시 오지 말 것.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계속 같은 말을 했어. 뭐라고? 아저씨가 물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겁을 먹었어. 왜? 그날 네 아버지도 뭔가 들었다고 했거든. 뭘? 어머니는 대답하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기 아버지 목소리.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내의 아버지도 그날 계곡에서 자신의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들었던 목소리도 단순한 착각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터넷을 뒤지고 오래된 지역 자료와 당시 신문 기사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짧은 기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덕유산 계곡 인근에서 어린아이가 한동안 실종됐다가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야영하던 5살 여자아이가 밤중에 사라졌고 몇 시간 뒤 계곡 상류에서 발견됐다는 기록.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아이는 발견 당시 계속 한 남자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신문 기사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어머니에게 다시 물어봤지만 어머니도 그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기억난 것 같아. 뭐가?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누가 내 손을 잡았던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 차가웠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잠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물처럼 차가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진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어린 아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오른쪽 아래에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어린 아내의 어깨 뒤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건 나뭇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아내의 어깨를 향해 뻗어 있는 사람의 손.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사진을 인화했던 사진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내 아버지가 사진을 현상한 곳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봉투에 사진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아직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지 않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덕유산 근처입니다. 주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도 이상한 사진이 몇 장 나왔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진을 찾으러 온 아버지가 사진을 보고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주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딸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그 사진을 찍은 뒤부터 그 가족이 사진을 찾으러 올 때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사진에도 조금씩 가까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져온 사진 속 그림자는 한 장의 사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어린 시절부터 이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덕유산을 빠져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겪은 일은 그날 밤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가 따라붙어 있었고 그 흔적이 사진에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됐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나뭇가지나 필름의 손상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공포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을 나온 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사진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사진을 크게 확대해보면 대부분의 이상한 형체는 단순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갔던 날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검은 형체였습니다.
저는 밝기와 대비를 조금씩 조정해 보았습니다. 형체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머리, 어깨, 팔, 그리고 얼굴이 있어야 할 부분. 그런데 얼굴은 검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사진 속 형체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어디에 서 있는지 봐. 형체는 우리가 처음 텐트를 쳤던 자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곳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당시에도 저는 그 나무를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만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날 봤어? 뭘? 계곡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형체를 보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계곡 건너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날 밤 계곡 건너편에서 봤다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진을 모두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조사하지 않기로. 그런데 그날 새벽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톡, 톡. 이번에는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 번 더, 톡.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열지 마. 저도 열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가지도 않고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문 열어. 이번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현관문 바깥에서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우리 집 안쪽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딸깍, 한 번, 그리고 멈췄습니다. 다시, 딸깍.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연락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세 번째로 움직였을 때 문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발처럼 보이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복도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다면 복도등이 켜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아래로 보이는 것은 검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순간 저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복도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누군가 현관 앞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복도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말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복도등이 한번 켜졌습니다. 누가 지나갔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센서가 작동한 기록만 있습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에게 사진을 다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확인해야 해. 뭘? 내가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억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직접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아빠가 정확히 뭘 봤어?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그날 이후로 그 계곡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도 뭔가 봤잖아. 응. 뭘 봤는데?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 계곡 건너편에 서 있었대. 남자였어? 그렇게 보였대. 뭐 하고 있었는데?
그냥 서 있었대. 그 말은 우리가 처음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 아니. 왜? 그 사람이 먼저 네 아빠 이름을 불렀대.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들었던 것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신이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아내 어머니는 그날 밤 이후 이상한 일을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아내의 아버지가 계속 룸미러를 봤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뒤에서 누군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곡에서 한참 떨어진 도로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뒷좌석에서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사람 이제 안 보여.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차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무엇을 봤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다시 같은 일이 시작된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속 형체의 위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 몇 년 뒤 가족 사진, 그리고 우리가 찍은 사진. 처음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는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는 텐트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형체는 항상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때문일지도 몰라. 무슨 소리야? 어릴 때 내가 뭔가를 했던 거 아닐까? 저는 그 말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거나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왔거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왜 우리한테까지 나타났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익숙한 목소리를 선택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과거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면 왜 우리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며칠 뒤 저는 혼자 그 지역에 다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있었던 장소가 실제로 어떤 곳이었는지, 발자국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속 사람이 서 있던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저는 아내에게는 회사에 일이 있다고 말하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덕유산으로 향하는 길은 낮이라 평범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 그날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낮의 계곡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가족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등산객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캠핑했던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낮에 보니 정말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텐트를 쳤던 자리에 서자 갑자기 이상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던 것, 여기 이상하게 익숙하다. 저는 계곡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오래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형체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뒤쪽에는 작은 움푹 팬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언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천조각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물소리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사람이 맨발로 자갈을 밟는 소리. 사각.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각. 이번에는 제 바로 뒤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번에도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계곡 건너편에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밑의 물가에 작은 흔적 하나가 보였습니다. 젖은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계곡에서 올라와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확인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야. 거짓말하지 마. 무슨 소리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가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 있잖아. 응, 방금 그 사진에 사람이 하나 더 생겼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텐트 뒤가 아니야. 그럼 어디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뒤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보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휴대전화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사진은 우리가 캠핑을 갔던 날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텐트가 보였고 계곡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사진의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뒤쪽에 사람이 하나 더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내 바로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당신이 나 찍어준 거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나도 몰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없었어. 저는 다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의 발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내의 뒤쪽 바닥에서부터 몸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하나 피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담배를 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아내가 아니라 사진관 주인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그가 했던 말, 같은 사람이 다른 사진에도 조금씩 가까워져 있었다. 저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그 형체가 계속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사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덕유산에 혼자 갔던 날에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집에서 그 형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와 통화를 유지했습니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전화를 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문 잠갔어? 잠갔어. 사진은 어디 있어? 거실에. 보지 마. 이미 봤어. 다시 보지 마. 아내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산에서 뭔가 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아무것도 아니야. 현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발자국을 봤어. 어디서? 계곡에서 올라온 것 같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이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내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도 맨발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내가 달려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가지 마. 미안해. 진짜 무서웠어? 뭐가 있었어?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아내가 보내준 사진에서는 검은 형체가 아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에선 형체가 조금 더 가까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같은 사진 맞아? 응,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사진이야.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 속 형체의 얼굴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눈과 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얼굴은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아버지의 눈매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님 사진도 가져와. 왜? 비교해보자. 저는 처음에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진 속 검은 형체의 얼굴 윤곽이 아버지와 아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곳이 어디였어? 집에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디 갔다 오셨어?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혼자 산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날 신발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산에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가에는 밤에 가지 마라.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덕유산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왜? 그냥 아마 한 번 있었을 거야. 언제? 네가 어릴 때.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갔어? 응. 왜 갔는데? 어머니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때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것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물가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술 마시고 산에 갔다 와서 그런가 했지. 저는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의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제 아버지.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계곡을 거쳤고 모두 같은 종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전부 없애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캠핑 사진,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사진, 모두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넣으려는 순간 아내가 멈췄습니다. 잠깐. 왜? 아내가 사진 한 장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갔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연필 글씨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들고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왔네. 저는 손에서 사진을 놓쳤습니다. 아내는 그 문장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집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양, 문 쪽 봐. 저는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복도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 사이로 그림자가 하나 보였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이번에는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 역시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가 평소에 부르던 말투였습니다. 문 열어라.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게 만들고, 대답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들고. 그런데 왜 우리였을까요? 왜 아내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계곡이었을까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문 밖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검은 형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었습니다. 없어졌어.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형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새로운 글씨가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사흘 뒤였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날짜 무슨 날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사진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마지막으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덕유산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사흘 동안 우리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모두 버렸고 텐트와 캠핑 장비도 처분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자는 말을 했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넘긴 순간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휴대전화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신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 화면에는 분명히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받지 마. 저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전화가 10번째쯤 울렸을 때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와야 한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덕유산에서 겪었던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받든 그것이 무엇을 원하든 반드시 현실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아내와 함께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캠핑 당시의 위치와 사진, 이상했던 기록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계곡은 예전부터 야간에 사람이 접근하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계곡의 소리가 지형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울리고 반대편에서 난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동물 울음이나 바위 사이에서 생기는 공명도 있었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계곡의 수위와 지형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종 사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겪었던 일 중 일부가 실제 환경 때문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렇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캠핑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계곡 근처에 머무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 일을 너무 크게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반드시 귀신을 봐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현실에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메우려고 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날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진 속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내의 어린 시절 사진에 있던 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둘에게 서로 다른 가족의 목소리로 말을 걸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다만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덕유산을 떠나던 날 룸미러 너머로 보았던 그 사람. 제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나중에 사진을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그것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팔은 위로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 근처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이. 그리고 사진을 확대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우리 차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쪽의 계곡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더 있었던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달은 뒤 저는 한동안 그 사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라고 알려준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우리를 유인하려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던 무언가가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마지막에 보았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계곡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밤에 혼자 그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접근이 드문 산속이나 계곡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길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찾아가기보다 안전한 곳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초자연적인 일이었는지, 피로와 어둠이 만들어낸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였는지는 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로 밤에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의 텐트 안을 떠올립니다. 아내의 손, 숨을 죽이고 있던 순간, 텐트 바깥에서 들리던 발소리,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던 한마디. 현우야. 저는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 수 있었다면 언젠가는 잊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기억의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아주 평범한 순간 다시 떠오릅니다. 저는 지금도 계곡에 가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가 잠에서 깨어 물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날이면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확인합니다. 잠겨 있는지, 현관문이 잠겨 있는지, 그리고 거실에 있는 사진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이사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덕유산 계곡에서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저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뒤집는 순간 다시 손이 굳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왔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셋인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와 아내가 둘이었다는 사실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덕유산 계곡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을 다시 확인하러 가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여름밤이면 계곡이나 산으로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 풍경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낮에는 평범했던 길도 밤이 되면 완전히 달라지고 물소리 하나도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호기심 때문에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텐트 밖으로 나갔다면, 만약 그 목소리에 대답했다면, 만약 아버지 목소리를 믿고 계곡 쪽으로 걸어갔다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날 밤의 한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검은 계곡, 끊임없이 흐르는 물, 그리고 텐트 바로 위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현우야. 저는 그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든, 그 목소리가 무엇을 원했든,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날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밤에 계곡물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확인합니다. 사람이 있는지, 발자국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지, 혹시 언젠가 여러분도 산속에서 혼자 있는데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면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목소리를 따라가도 되는 상황인지. 저는 그날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가 만난 것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오래된 기억이 만들어낸 공포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었는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덕유산 계곡을 떠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물소리를 들으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물소리 사이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문을 닫고 불을 켜고 아내가 곁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